17세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17세기 위기는 이제 우리가 혁명의 시기라는데 이 17세기의 위기를 제일 처음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국의 이제 그러니까 역사학자죠. 유명한 홉스바움이라고요. 에릭 홉스바움이 그러니까는 54년도에 그러니까 논문에서 17세기 위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17세기 위기라는 개념이 이제 그러니까는 본격화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근대 사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위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니까요.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7세기 위기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국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산업 문명이 열리는 하나의 전야제로 이렇게 본 거예요. 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는 좀 뒤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봐봅시다. 이게 지금 먼저 이렇게 개념 정의부터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이제 이분이 아마 옥스퍼드인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오랫동안 그 교수였죠. 이 사람이 그 귀족 자기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트레버 러퍼라는 학자가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이 1959년에 그러니까 에릭 홉스바움의 논문에 약간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논쟁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논문 제목이 17세기 위기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크라이시스 앞에다가 제너럴이라는 것을 포함시킵니다. 제너럴 크라이시스. 제너럴 하게 되면 일반적인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아니면 총체적인 전반적으로 17세기엔 전반적으로 이게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용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계에서 17세기 총체적인 위기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제 그러니까는 에릭 홉스바움은 사실은 약간 좌파 쪽의 역사학자란다면은 트레버 로퍼라는 사람은 실증주의 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뭐냐면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종교, 경제,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붕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 예, 붕괴를. 인구도 그러니까는 정체한다거나 뭐 이렇게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고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불안정한 그러니까 이 변화들이 전쟁들도 많았었고요. 전쟁들도 많았었고 영국의 그러니까 내란 시빌로라고 하는 프랑스의 프롱드난이라든가 신성로마 제국 30년 전쟁 이런 17세기가 됐죠. 그리고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많은 반란들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랬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대 민족 국가로 이제 전환하는 하나의 그런 시기였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10년 전에 나온 하나의 그러니까 논문 중에 보게 되면 지오프리 파커라는 사람이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가설을 그러니까요. 이 17세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총체적인 위기가 일어났던 하나의 요인과 관련해서 기후 변화를 그러니까 추가를 합니다. 글로벌 전체 세계가 기후의 변화를 경험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소빙기라고 그러죠. 소빙하기. 줄여서 소빙기라고도 하고 소빙하기. 리틀 아이스 에이지니까요. 우리가 빙하기는 우리가 많이 얘기 들어봤잖아요. 근데 리틀 작은 그러니까 짧은 거였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 후반 1650년부터 1700년 사이에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뭐 지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기온이 평균 한 2, 3도 정도 더 하락했다 이거예요. 추워졌다 이거죠. 영국의 템스강이 그러니까 얼어버릴 정도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런 기후 변화가 당시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도 당시에는 여전히 뭐냐면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던 하나의 먹고 사는 데서 중요한데 농업도 망치고 그럴 게 아닙니까? 예? 우리가 최근에 겪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겪는 걸 보시게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팬데믹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 기후 변화 올해 우리가 유별나게 겪었던 팬데믹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17세기하고 좀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다입니다. 그럼 17세기의 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해체 국면으로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백성들은 굉장히 공공해지고 나라도 공공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나라를 결국은 상실하게 되는 국권을 상실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소멸의 길을 걷고 조선 왕조는 소멸의 길을 걸은 거죠.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새롭게 부상을 하지요. 부상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부상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었죠.
그러면 우리가 영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좀 이제 충분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하겠지만은 영국은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있어서는 역사학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는 이 해체가 중세 질서가 봉건제가 해체가 늦게 진행됐었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 봉건제가 무너지고 나서 절대 왕정이 생길 때도 가장 취약한 왕정, 가장 힘이 약한 왕정이었었는데 군주였었는데 영국은 근데 우리가 17세기 위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요?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소위 말해서 1800년대 대영 제국의 시대를 열듯이 이런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이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건제 속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농노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농노요. 농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농업 노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농민의 그러니까 예속적인 신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속적인 신분을요. 그 농노 해방이 프랑스 같은 경우 11세기부터 진행이 되집니다. 농노 해방이 됐다고 해가지고 신분적인 해방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완전한 귀족들의 그 권리가 완전히 폐지가 된 건 아니고요. 그냥 농노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우리도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 일반 양민들이라든가 천민도 마찬가지고 신역 그러니까 몸으로 그러니까는 이 자신의 의무를 이제 국가에 대해서라든가 아니 지배계급에 대해서 몸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역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서 농노 해방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은 그러니까는 영주를 위해 가지고 영주의 땅을 개간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소위 신역 이건 이제 노동부역이죠. 노동지대로 이제 했던 것. 이런 해방이 프랑스는 11세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해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늦어요. 1500년 전후에 이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보다 굉장히 한 3세기 정도 최소한 늦게 진행이 됐었어요. 농노 해방이요. 그런데 봉건제가 최종 폐지가 되는 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시민혁명이라든가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요. 귀족들의 특권이 그러니까는 신분적인 특권이 그러니까 해체가 되잖아요. 예? 얼마나 그러니까 과격하게 해체되느냐 적게 해체되느냐 이 차이는 좀 있지만은 근데 영국은 이게 17세기에 명예혁명이 바로 이제 그거니까요. 명예혁명이 1688년인가요? 명예혁명이 그거고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인가 이 18세기 후반에 가서나 이루어지니까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훨씬 더 늦게 이루어져요. 먼저 농노 해방이 이루어진 나라에서.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영국은 뒤늦게 출발했지만은 중세 질서의 해체를 뒤늦게 시작했지만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중세를 청산해버리고 근대로 다음 사회로 넘어간 것은 영국이라 이겁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넘어간 것이요. 그럼 당시에 그러면 영국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전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유의미한 하나의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당시에 대내적으로 영국은요 전통적인 권력 그리고 귀족 권력들이죠. 근데 신흥 권력하고 충돌이 있었어요. 이건 어느 사회나 소위 말해서 혁명 전에 분위기는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려 말도 한번 봐보세요. 고려 말에 우리가 역사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요? 신흥 사대부들이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문 세력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신흥 사대부들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권력과의 필연적으로 그러니까는 하나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대외적으로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게 이 군주제가 절대 왕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주가로 이렇게 권력 형태가 변하면서 귀족 전쟁의 결과는 이 절대 왕정의 출현이니까요.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소위 말해서 패권 전쟁이 있었었죠. 패권 전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선두에 나서다가 스페인으로 갔다가 네덜란드로 갔다가 프랑스로 갔다가 영국으로 가는 최후의 승자는 영국으로 가듯이요. 그래서 1800년대에 소위 말해서 대영 제국의 시대를 열었듯이요. 예?
이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누가 그러니까는 해외 시장을 독점할 것인가. 너무 누가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 해외에 있는 자원을 누가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경쟁이잖아요. 여기서 영국이 이겼다는 겁니다. 영국이 여기서 이길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요인이. 이 요인을 보게 되면요. 영국이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던 걸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요. 1800년대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가능했던 것은 일단 뭐겠습니까? 오늘날과 비슷하죠.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늘 표현하지만 군사력과 달러의 힘이잖아요. 달러의 힘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죠. 경제력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입니다. 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나흘 살자 일업자니까요. 일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경제활동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이 그랬듯이 1800년대는 영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군사력, 특히 뭐냐면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해군력이죠. 해군력이요. 왜 그러냐면은 해상을 누가 장악하느냐, 제패하느냐에 따라서 해외 시장을 장악하는 데 속에서 이 유리한 하나의 기준이 됐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군사력이 가능했던 건 뭐냐? 경제력이 뒷받침된 거죠. 로마 제국이 가능했던 것도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로마의 그러니까 하나의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개방성에 기초한 소위 그 경제력이었었죠.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제력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영국의 산업혁명이잖아요. 산업혁명.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영국에서만 그렇게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그리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진행되어졌는가? 산업혁명이라는 건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뭐겠습니까? 기술혁신이죠. 기술혁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식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요. 21세기를요. 예? 이게 왜 어떤 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막 일어나고 어떤 나라는 안 일어나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날에도요. 당시에도 그러니까는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제가 볼 때는 기존의 학계에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기술혁신이거든요.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이잖아요. 즉 조금 속세적으로 표현한다면 막 벤처 자본 투자가 일어난 거예요. 벤처 자본 투자라는 건 뭐예요? 위험한 사업에 막 투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위험한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는 얘기거든요. 처음 해보는 사업. 기존에 있는 사업은 되게 문제가 뭔지가 다 드러난 거고 새로 하는 사업은 모르잖아요. 아무도 안 간 길이니까요.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노다지가 높은 수익이 나오는 반면에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흔히 벤처 투자의 속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혁신되게 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죠. 새로운 생산물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돈벌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투자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투자가요. 돈이 막 이제 유입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돈이 막 유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만 그렇게 더 활발했냐 이거예요. 이 기술혁신이 가능하려면요. 왜? 그 기술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더군다나 지향하는 근데 우리가 지난 한 200~300년 동안 경험한 산업사회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출발점이었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 일어나려면은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우리가 조선시대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네?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이 교육이 맹자활, 공자활 이런 걸 배워가지고 공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치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기술혁신이 일어나려면 그 전제로 뭐가 있어야 되냐? 사회혁신이 일어납니다. 소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소셜 이노베이션. 사회가 변화해야 되죠. 그 사회 변화의 출발점에 뭐가 있냐면 의회제의 도입이죠. 입헌 군주제. 소위 말해서 입헌 군주제. 의회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잖아요. 내각제로 우리가 상징되어지는요. 그렇죠? 영국에서요. 이 의회제라는 건 결국 뭡니까? 권력 분산이잖아요. 귀족의 권한을 그러니까는 약화시키고 왕과 그러니까는 왕의 권한을 그러니까는 소위 시민들 부르주아하고 그러니까 나눠 갖고 국민들과 그러니까 나누는. 네?
그렇죠? 그래서 명예혁명에서 왕이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그러니까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예?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정착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질서를 만들었던 주인공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주인공들.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신흥 엘리트들인 거죠. 신흥 엘리트 집단. 그게 소위 말하는 젠틀입니다. 젠틀이라고 그래요. 젠틀이요. 젠틀이라고 표현하는데 젠틀을 굉장히 그 일반 역사가들은 협의로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인데 이게 신흥 엘리트 집단인 거예요. 고려 말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흥 4대 부부 계층들 가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들이 그러니까 주도를 하죠. 신흥 엘리트 집단들이요. 신흥 엘리트 집단이 주도를 해가지고 귀족들의 권한을 그러니까 약화시키고 왕의 권한도 약화시켜가지고 서로 권한을 나눠가지고 그러면서 이 신흥 엘리트 집단들은 뭐냐면은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우리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우리가 하급 무사들이 주도를 이 눈이 깨난 예? 이 개항을 경험하면서 눈이 깨우친 자각한 하급 무사들이 주도했듯이요. 새로운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들이 지금 영국이 그러니까는 이 더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기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의식을 당시에 이 신흥 엘리트 집단들의 소위 경제적인 기반들이라는 것은 물론 토지도 있었지만은 상업자본, 산업자본, 은행자본 이런 자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르주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의회제를 추진한 게 이들의 그러니까 번영, 경제적인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민들이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귀족한테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그걸 끊어내야 될 게 아닙니까? 끊어내야지만 또 농민들도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농민으로부터요. 그러니까요. 농민에 대한 신분적인 구속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왕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왕과 사실은 이 신흥 엘리트 집단들은 서로가 상극적인 관계잖아요. 상극적인 관계예요. 예? 왕의 권한을 줄여야지만이 신흥 엘리트 집단들의 이 권한이 증대하는 거잖아요. 나눠 갖는 거니까. 나눠 갖는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그러면 왕하고 신흥 엘리트는 젠틀 계급들은 서로가 상극적인 관계이지만은 상극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죽이려고 한쪽을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사는 방식을 택한 거죠. 서로가 같이 사는 방식. 그 서로가 같이 사는 방식을 그 매개했던 게 바로 뭐냐? 대외적인 팽창이죠. 대외적인 팽창. 그러니까 영국의 군주가 프랑스 군주보다 더 강한 군주가 된다면은 왕도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이 왕정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외적 팽창이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의 이해관계였었죠. 공통의 이해관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왕은 뭐냐면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막강한 군사력을 그러니까 지원해 준 것이 바로 자본들이죠. 좀 뒤에 그 지원을 해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중앙은행 시스템이죠.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영국의 영란은행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왕이 그러니까는 군함을 만들고 싶은데 군함 만드는데 한 120만 파운드가 돈이 필요한데 요즘 돈으로 하게 되면 수억 파운드 해당되지는 이걸 필요로 하는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런던에 있는 이 은행 자본가들이 자기들이 돈을 빌려주겠다. 원금을 영원히 상환할 필요가 없는 돈으로 빌려주겠다. 그 대신에 우리 은행이 찍어내는 돈으로만 소위 말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 소위 오늘날의 법정화폐가, 불안화폐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이 종이화폐의 공급이 급증할 수 있어. 그 이전까지는 은행들이 돈을 찍어내려면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보유량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는데 그 금의 보유량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공급량이 돈의 공급이 매일 증가할 수 있죠. 은행들은 그래서 돈놀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출구가 열리게 되고 훨씬 더 열리게 되고 반면에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필요한 돈이 그러니까 많이 공급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해군 군함을 만들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프랑스하고의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군사력을 갖게 되지요. 군사력을 갖게 되고 그 왕의 그러니까 이 군사력, 이 영국의 그러니까 이 국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들한테도 사실은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해외 시장 개척하는 데 속에서 해외 시장 개척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앞세워 가지고 군사력을 앞세워 가지고 해외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장악하는 거니까요. 장악하는 거니까 서로가 이해가 맞물려 떨어진 거죠. 이 공동의 목표를 이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 상극적인 관계, 상극의 관계에 있었던 젠트리 신흥 엘리트 계급과 전통적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과 그러니까 사실 함께 사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상생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상극적인 관계가 상생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대영 제국의 그러니까는 이 탄생이죠. 여기에 이제 당시에 중앙은행은 새로 만들어진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유한 책임제를 허용해 주죠. 특권을 주죠. 유한 책임제. 이 유한 책임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당시 유럽만 해도 유럽 대륙 국가들만 해도 유한 책임은 이건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나 개인 사업자나 다 은행들의 대출금을 많이 쓰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그렇죠? 사업을 써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금을 100억을 만약에 자기가 대출금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안 됐어요. 많이 극단적으로 파산까지 하게 됐어요. 그럼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그 은행 대출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책임의 한도를 이렇게 정해 주는 거잖아요. 무한 책임이 아니라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식당을 하면서 10억을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 대출 받았어요. 하다 사업이 마찬가지로 파산하게 됐어요. 그럼 그 10억 은행 대출금 면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언제까지 계속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든 말든 간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한 책임이죠. 그렇죠? 이런 유한 책임을 이 당시에 허용해 줍니다. 영란은행한테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가가지고 이 은행 자본가들은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투자자들, 야 우리가 마음대로 돈을 화폐를 찍어낼 수 있게 됐어. 거기다 뭐냐면 책임도 그러니까 제한시켜 준대. 그래서 뭐냐면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발행해주고 영란은행에 주식을 발행해주고 자금을 모아요. 그 자금을 일주일 만에 120만 파운드를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왕한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로 상환할 의무가 없는 돈이잖아요. 은행이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상환할 의무가 없잖아요. 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금을 회수하고 싶으면은 시장에다가 유통시켜가지고 회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구 자본을 도입을 해가지고 영구 자금을 빌려준 거죠, 왕한테.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국에 그러니까는 사실 이 그 자본, 상업자본, 산업자본, 은행자본들이한테는 화폐 공급의 그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소위 많은 활발한 투자가 거기다가 유한 책임을 하다 보니까 유한 책임이 확산되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리스크를 줄여준 거잖아요. 리스크를. 새로운 그러니까는 신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성공하면 좋지만은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책임을 뭐냐면 자기 투자금 범위 내에서만 제한을 해주는 거죠. 유한 책임제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훨씬 더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위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산업혁명인 겁니다.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던 이 이유였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러한 신흥 엘리트 계급들은 어떻게 형성되어졌느냐? 우리가 고려 말때 그러니까 신흥 사대부들은 성리학에 기반을 둔 이런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 청사진을 가진 하나의 집단들이었잖아요. 예? 기존에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주로 이제 불교에 기반한 였다면 그렇죠? 이 신흥 엘리트 집단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요. 네? 사람은 결국 뭐냐면 교육이 만들어내는 거죠. 교육이. 그래서 사회혁신이 일어나려면 교육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건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13세기부터 그러니까 이 젠트리 계급들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대개 1100년 전후에 그러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소위 교육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니까는 엘리트 집단들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는 하나의 사회를 그러니까 바꾸고 사회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 사회 혁신을 통해 가지고 기술 혁신을 만들어낸 거고 그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그러니까는 이 경제력 국가의 예?
영국이란 나라에 그러니까는 이 경쟁력을 만들어낸 거고 그 속에서 영국의 군사력도 가능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대영 제국의 하나의 배경입니다. 간단한. 예?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못 해낸 거죠. 아니면 뒤로 그러니까 뒤처졌던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다시피 영국 역사 속을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젠트리 계급하고 왕하고 서로가 상극적인 관계라 이거예요. 상극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흔히 상극적인 관계는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를 죽이려고만 한다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보다 미래의 목표를 미래의 공동 목표를 목표를 가지고 서로가 상생을 한 거죠. 상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영국의 그러니까는 영국의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하게 됐던 하나의 배경이라 이겁니다. 이건 동양에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과 똑같잖아요. 동양에 있어서 혁명과 똑같잖아요. 젠트리 계급이 주도해가지고 소위 말 그럼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기족은 뭐냐? 전통적인 기족은 뭐냐면요. 이건 구체제죠. 구체제. 소위 앙샹 레짐이라고 우리가 불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체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상극이라는 것이 자연 현상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낮과 밤이 그러니까 상극이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저거잖아요. 반대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반대되는 관계인데 낮과 밤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 그러니까 작용을 해가지고 하루라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루라는 변화를 만드는데 근데 오늘 지금 낮이에요. 예? 지금 낮입니다. 한 1시 정도 됐으니까 낮이죠. 한참 낮이죠. 그러면 오늘 낮하고 어제의 밤 혹은 심지어 이틀 전의 밤하고는 밤이 그러면 이게 그게 밤이라고 해서 이것이 상극관계냐?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제의 밤이나 이틀 전의 밤이나 한 달 전의 밤은 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 밤은 질서지요. 낡은 질서인 거죠. 지금 오늘 낮의 상극관계는 뭐냐면 오늘 밤인 거죠. 오늘 밤인 거예요. 오늘 밤하고 오늘 낮이 결합이 돼가지고 하루가 그렇게 변하는 거지 오늘 낮하고 어제의 밤이 묶여가지고 아니면 이틀 전의 밤이 그러니까 하나가 이게 돼가지고 하루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의 밤, 이틀 전의 밤, 한 달 전의 밤은 이미 흘러간 낡은 시간이죠. 낡은 시간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속의 상극관계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구별하는 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구별하는 데 속에서. 상극관계를 설정을 잘 해야지만이 뭐냐면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관계를 만들. 상극과 상생. 그래서 이 상극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는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에 1년 전에 그러니까는 1년 전 10월 오늘 13일이니까 1년 전 2023년 10월 13일 밤 하고 오늘의 밤하고 같은 밤이 아니잖아요. 1년 전의 밤은 뭡니까요? 그건 그냥 낡은 흘러간. 그럼 당시의 영국의 기족은 뭐냐? 이게 낡은 질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앙샹 레짐 구체제의 그러니까는 구체제의 기득권 세력들, 특권 세력들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퇴장돼야 될 대상들인 거죠. 그래서 명예혁명에서 이들의 권한을 대폭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왕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될 대상으로 선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 국가가,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가 그러니까 해외 팽창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러니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외 팽창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뭡니까요? 군사력이잖아요. 군사력. 자본가들이 그것까지 국가를 경영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를 경영할 어떤 존재는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군주지요. 군주제. 단지 뭐냐면 입헌 군주제. 자기들하고 권력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군주. 네? 해가지고 대외 팽창이라는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미래를 영국의 미래를 향한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상생의 어떤 하나의 이런 관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소위 대영 제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지만이 대한민국의 혁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의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영란은행 홈페이지 가게 되면 영란은행의 히스토리 해가지고 쫙 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영란은행이 어떻게 설립되었느냐. 이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하고 그러니까 왕도 그러니까 이 왕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권력 아니야? 하지만 전통적인 권력에는 귀족 권력도 있고 왕이라는 권력도 있는데 이게
이게 전통적인 권력이라고 한 대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단순화시킬 문제는 아닌 거죠. 자, 왕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 당시에 국가라는 건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하나의 존재였다고요. 국가의 존재는요. 예, 국가 간의 경쟁이 돼야 되는데, 예? 그 귀족은 그러니까 청산의 대상이지만은, 예? 청산의 대상이지만은 그러니까 조선 왕조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일부 귀족들은 소위 말해서 새로운 질서, 신흥사대부들이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에 거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협조를 했던 귀족들은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7세기의 위기를 벗어나가지고 이들은 뭡니까? 자본들은 자신의 경제력, 부의 축적이 훨씬 더 이제 빨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번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새로운 신흥 엘리트층들하고 그 다음에 왕과 상생의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혁명이 된 거죠. 혁명이라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상극적인 관계가. 그리고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한 시간,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건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상극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영국에서 17세기 위기에서 영국이 가장 먼저 소위 말해서 출구를 찾고 번영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크다 이겁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뭐냐면 구체제에서 가장 핍박을 받았던 게 농민들이잖아요. 일반 민중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구체제를 더더구나 파괴할 수밖에 없었죠. 구체제의 그러니까 그 농민들을 억압하고 있던 것은 영주들이었었으니까요. 봉건 영주들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작별을 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가려면 작별할 대상이 있고 함께 가야 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이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뭉뚱그려가지고 똑같이 하게 되면 혁명은 성공 못합니다.